리포트 같이 보기 시간입니다. 시총 5천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원재 연구위원 그리고 이세롬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원재 연구위원님, 제가 리포트를 또 사전 조사를 하고 왔는데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이 이제 대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FN 가이드에 검색을 해보니까 연구위원님이 쓰신 리포트가 유일하고 네. 또 대원이라는 이름만 들어서는 저한테는 조금 생소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대원이라고 하면 좀 낯선데 그 아파트 브랜드를 말씀드리면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대원 칸타빌이라고 TV에서 광고도 많이 했었고 전국적으로 뭐 한 3만 5천 세대 이상을 분양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뭐 베트남으로 이제 진출해서 그쪽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그런 건설사입니다. 그럼 이 회사는 업력이 어떻게 돼요? 업력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올해가 이제 72년도에 설립됐으니까 거의 반세기 50주년 기념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72년도에 처음에 이제 모태가 대원 모방이라고 해서 섬유 업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1982년도에 그 본사를 이제 청주로 옮기고 3년 후에 85년도에 이제 대원 그 종합개발이라는 건설사를 인수하면서 건설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뭐 3만 5천 세대 이상을 분양한 중소건설사고 건설업계 평가 순위 뭐 77위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해 수준으로. 그리고 매출 비중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아파트 분양 그게 뭐 한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도급공사 거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분양 전체 매출에서 분양이 증가할수록 이익 기여도도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분양이 이제 원가율이 도급에 비해서 거의 10%포인트 이상 낮기 때문에 전체 실적을 볼 때 분양이 얼마만큼 증가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서서 베트남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이쪽으로 진출을 잘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지금 베트남에 진출한 건설사들이 많이 있는데 직접 자기네 브랜드 이름으로 아파트를 직접 막 이렇게 짓고 이런 건설사들은 없거든요. 근데 이 대원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대원 그 비나를 베트남의 주로 호치민 베이스로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국내에서처럼 섬유 사업으로 진출을 했는데 그로부터 3년 후에 이제 건설업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치민 인근에 그 대원 칸타빌 브랜드로 이제 그 프리미엄 아파트를 공급을 했었고 그게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도시 건설이라든가 토목공사 등 여러 가지 그런 성공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2000년 초반이니까 거의 20년 된 베트남 진출 거의 1세대 건설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최근에는 그 신규 사업이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건설 업황이 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또 많은 영향을 받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건설 업황의 동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해 이 차트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건설 수주액이 지난해 212조 원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GDP 성장률하고 건설 투자 성장률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GDP 성장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 동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건설 투자 비중은 국내에 이제 15% 정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겠지만 이 건설업이라는 게 주로 개도국에서 이제 성장률이 높잖아요. 고속 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1970년대 즉 뭐 여의도라든가 뭐 강남 이쪽으로 아파트 많이 짓고 이럴 때 그 GDP 성장률과 건설 투자 성장률이 30%대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다가 80년대 들어와서 20% 미만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계속 그 성장률이 하락을 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GDP와 그 건설 투자 성장률이 4% 내외로 이게 하락한 그런 상황이고요. 주택 착공을 보면은 지난해 역시 58만 호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지난 전 정권에서 그 후반에 그 부동산 공급 완화 정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그쪽 착공이 좀 늘어난 측면이 있고요. 근데 다만 올해 1분기 들어와서는 그 패턴이 완전히 좀 거꾸로 가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1년 1분기에는 12.9만 호를 착공을 했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거의 4.5만 호 정도가 줄어든 8.4만 호로 거의 35% 정도가 지금 주택 착공이 감소를 한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분기가 건설 비수기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 또 하나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런 원가 부담도 있었고, 또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화물연대 파업, 여러 가지 물류난 이런 것 때문에 건설 투자가 지연되면서 착공이 좀 침체된 이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사실 수년 동안 우리가 미분양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만큼 아파트는 이제 분양하면 뭐 다 1순위에 마감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올해 들어와서 미분양이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27,000 세대 이상의 미분양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미분양을 지역별로 봤을 때는 수도권은 채 11%밖에 안 되고 89%가 이제 지방 비수도권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동사가 아무래도 충북 지역에 본사를 둔 지역 중소 건설사다 보니까 이런 미분양 리스크에서는 아무래도 그 리스크가 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건설 업황에 대해서도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를 풀어주셨고, 그러면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투자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네, 크게 투자 포인트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기 차트를 보시면 신규 수주가 2000년도에 8천억대 이상 신규 수주를 받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뭐 4.5배 정도 급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수주로 구리, 인창동, 대구 동인동, 그리고 원주 태장동에 이제 칸타빌 브랜드로 이제 그 아파트를 수주를 했고요. 요게 이제 수주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주 잔고에서 이 분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익률이 급증을 한 거죠. 그래서 매출 원가율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매출 원가율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양 원가율이 도급공사에 비해서, 도급공사는 그냥 건축만 해주는 거잖아요. 분양 원가율이 10%포인트 이상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급공사 원가율이 이제 상당히 높다 보니까 도급공사가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이익률이 떨어지고, 또 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이익률이 커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좌측 차트를 보시면은 분양 수익, 이게 분양 매출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계속 지금 증가를 하면서 분양 수익 비중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년, 그러니까 200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분양의 이익 기여도가 거의 80% 수준에 육박하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분양 그 비중이 더 커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2000년도에 분양 이익이 20억밖에 되지 않다가 작년도에 208억 원으로 거의 10배 가까이 분양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분양 부분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근데 올해는 이게 분양 비중이 56%대까지 증가를 하면서 분양에서 나오는 이익이 400억대를 상회할 것이다. 따라서 전체 영업이익 기여도에서 분양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거의 90%대에 이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2000년 하반기 이후에 이런 대규모 수주가 없었는데, 올해 7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오산 그 세교 2지구에 또 다른 그런 대원 칸타빌 브랜드로 이제 분양을 하게 됩니다. 514세대고요. 전체 그 분양 규모가 21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분양 2100억에 500세대니까 대충 보면 한 4억 원? 세대당 4억 원 정도고, 기준 평수인 84, 그러니까 33평 기준으로 4억 원이니까 이게 평당 뭐 한 1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싸고, 또 하나는 이제 공공 택지를 낙찰받아서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 단가가 낮게 되는 것이고요. 이 위치가 또 오산 IC라든가 그 SRT 동탄역, 그리고 1호선 뭐 오산역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교통 입지적으로도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분양가가 일단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음. 지금 신규 분양된 그런 아파트 시세들이 거의 6억 원대를 호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업황은 좋지 않잖아요. 네. 금리도 많이 올랐고 또 아파트 고점 논란이 있고 또 이 주택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분양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좀 그런 불안하긴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봤을 때는 1순위에서 충분히 마감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난 1년간 오산에 분양된 이런 사업 단지들이 5군데가 있었는데 공공단지가 3군데 있었고 민간이 2군데 있었는데 다 1순위에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오산이 그래도 수도권 지역이고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또 여기는 뭐 워낙 이제 저가로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분양에 성공해서 2천억대 이상이 다시 신규 수주 잔고에 포함되면서 내년부터 향후 한 3년간 실적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고 입지가 좋으면 네. 누구나 또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네, 심리적인 심리가 없지 않아 네.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 포인트 2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일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규 수주도 급증을 했고 이렇게 되면 좀 실적 측면에서 기대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실적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2000년 하반기에 그 대형 수주권이 있으면서 그 8천억대 이상의 수주권이 3년간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실적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난해 실적부터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실적도 많이 호전이 됐었죠. 매출액이 2,9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거의 48% 정도 전년도에 성장을 했었고 영업이익도 231억 원, 250%나 성장을 했는데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계속 이어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추정 매출액이 3,999억, 거의 4천억에 육박할 걸로 보고 있는데 전년 대비 35%나 또 추가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461억, 전년 동기 대비 정확히 2배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체 분양 매출이 전년도에는 1,200억대였는데 올해 2,250억 원으로 거의 2배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분양 부분의 그 비중이 56%대로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014년 이후로 이제 분양 매출이 2천억대를 지금 상회하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인데 8년 만에 최대치를 그 분양 매출이 기록을 하면서 수익성이 높아질 걸로 보는데 전체 영업이익률이 올해 11.5%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포인트 이렇게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그때가 이제 호황기였는데 그 이후로 13년 최고치로 영업이익률이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부분만 떼놓고 보면 영업이익률이 전년도에 16.5%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18%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기록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좀 전에 말씀드린 오산 세교 2지구는 분양에 성공할 걸로 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매출에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현재 주가 수준은 어때요? 주가 수준은 상당히 지금 뭐 요 수치만 봐서는 이렇게 싸도 되나 할 정도로 싼데 네, 보시면은 올해 추정 실적 대비 PR이 거의 3배 초반, 그 PBR이 0.3배에 불과합니다. 매출액이 뭐 35% 이상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2배 증가하는 회사이고 또 재무 구조도 상당히 탄탄한데 어떻게 0.3배까지 낮아져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드는데 네, 이거를 코스닥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싸죠. 코스닥이 지금 거의 뭐 14배, PER 14배, PBR도 한 2배 수준에 이제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아무래도 이제 IT라든가 제약바이오 이쪽이 많기 때문에 고밸류 주식들이 많아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대원은 건설사인데 어쨌든 코스닥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싸게 보이는데 이거를 코스닥 건설지수, 그러니까 건설업종하고 비교해보면 이해가 좀 되죠. 왜냐면 코스닥 건설업종 지수도 보면 PBR이 0.4, 0.5배 이 정도로 상당히 낮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건설업종이 대표적인 저퍼 업종이고 아무래도 이제 국가의 그런 성장률하고 연관돼 있고 계속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 변수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원래부터 싸게 거래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동사를 포함해서 다른 건설 업종의 약세에 주가가 지금 동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사가 2017년도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요. 그때 비교 대상 업체로 4개사 정도를 이제 선정을 했었습니다. 이 업체가. 거기 보시면 이제 서한, 화성산업, 동원개발, 신원종합개발 이렇게 4개사 하고 이제 동사가 이제 유사 업체다 이렇게 본 업체들인데 밸류에이션을 같이 비교해 보면은 가장 쌉니다. 신원 같은 경우에 거의 PBR이 1배, 그리고 화성 0.6배 뭐 이렇게 되는데 대원이 0.3배니까 비교 대상 기업군 중에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이 이건 좀 유의했으면 한다 하는 리스크 요인이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이 지금 건설업종에는 가장 큰 화두일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 심화되고 있고 또 원자재 가격, 특히 건설에 들어가는 이 철강제, 철근이나 형강 이런 철강제 가격이 차트에서 보시면 2008년, 9년, 2018년, 19년, 20년까지 톤당 60만 원대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 그게 지난해 96만 원, 톤당 96만 원으로 상승을 하더니 지금은 100만 원대로, 톤당 100만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10% 이상 또 추가 상승을 했고요. 시멘트 가격도 올랐다 보니까 이제 거기 들어가는 레미콘 가격도 전년도 대비 지금 올해 1분기만 봐서는 거의 10% 이상 또 추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뭐 수익성이 지금 떨어질 그런 우려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뭐 금리 인상, 금리가 뭐 미국이 6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다음 달에도 또 그만큼의 또 높은 금리를 인상할 걸로 보고 있고 금리차가 역전할 것 같으니까 한은도 또 7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걸로 보여지고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건설 업황 자체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택 가격도 떨어질 걸로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분양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오산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쨌든 신규 분양 참가자들에게는 좀 우려 요인이 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건설 업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중소형 건설사 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재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세롬 연구위원과 중소기업에 대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자료를 보니까 채용 관련된 업체인 원티드 랩이더라고요. 네, 우리 세대는 잡코리아. 맞아요. 미디어자.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또 바뀌고 있는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원티드랩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일까요? 네. 우선 회사 소개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원티드랩은 2021년 8월달 코스닥에 상장한 채용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AI를 활용을 해서 회사와 구직자를 이제 매칭을 해주는 채용 플랫폼 원티드라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명이 원티드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플랫폼이 이제 갖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저의 경력과 인적 사항을 분석을 해서 어떠한 회사의 포지션과 적합도가 높은지 분석을 해서 이 유저에게 매칭을 해주고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이 유저가 지원을 하고 서류 접수를 하고 면접부터 최종 합격까지 이 원티드랩이라는 플랫폼 하나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기업 고객 수는 1.6만 개 업체 이상 그리고 250만 명 가까이 되는 유저 수를 바탕으로 매우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그럼 어떻게 매출을 낼까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합격이 된 합격자의 연봉의 7%를 매칭 수수료로 매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원티드라는 플랫폼 매출액이 2019년에서 2021년 연평균 성장률 93%를 달성을 하고 매우 고성장하고 있는 그런 실적을 기록하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면은 합격률이 좀 다른 거에 비해서 높은 편이에요? 어때요? 실제로 유저분들의 이제 평균적인 합격률이 80% 수준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인력 시장, 네. 이 고용 시장의 네. 형태는 좀 어떤 추세로 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기업들이 대규모로 과거에 신입을 이제 공채로 채용을 하던 형태에서 좀 벗어나서 맞아요. 이제는 그때그때 필요한 직무에 적합한 그런 경력직을 찾는 수시 채용이 비중이 확실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차 그룹이나 LG, SK 같은 대기업들은 공채를 폐지한 지가 꽤 되었고요. 그리고 수시 채용은 아무래도 직무 적합도를 위주로 경력직을 채용을 하다 보니 이렇게 원티드랩처럼 경력직을 매칭을 해주는 플랫폼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스타트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타트업은 대부분 이커머스 그리고 IT 서비스 업종에 좀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스타트업이 필요한 인재는 개발자 직군, 마케팅 직군, 디자인, 그 어플을 디자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엔지니어 분들의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뉴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은 부족하고 또 이런 스타트업에서 필요한 인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 이렇게 채용 플랫폼, 디지털 직군에 특화된 인재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매칭해주는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의 매칭 시장 규모는 현재 1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크게 매칭 시장은 개인이 이제 헤드헌팅을 해주는 헤드헌팅 시장과 이렇게 원티드랩처럼 채용 플랫폼 시장 두 가지로 양분이 됩니다. 그런데 헤드헌팅 같은 경우는 그 합격자 연봉의 20% 정도를 지금 수수료 수익으로 받고 있고요. 원티드랩은 7% 정도를 받고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채용을 했을 때 조금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수료 비용이 그쵸. 감소되는 게 줄어드는 네.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구직자와 이제 고용자 모두 다 혜자가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라떼 우리 때는 네. 정말 우르르 다 같이 몰려서 시험 보고 그쵸.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참 이런 분위기가 네.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회사의 뭐 특징이나 장점들을 놓고 봤을 때 투자 네. 포인트로 삼을 만한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본업 그 채용 매칭 플랫폼에서 P와 Q가 동반해서 지금 고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회사는 합격자 연봉의 7%를 수수료 매출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디지털 직군의 그 경력직들의 연봉이 올라갈수록 회사에서 수취하게 되는 수수료 수익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원티드랩의 합격자들이 지금 인당 평균 채용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는 게 2019년도 200만 원 중반대에서 2021년도는 4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이 회사의 P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뭐 이커머스나 IT 업종 외에도 금융이나 교육이나 헬스케어 같은 분야에서 이런 개발자 수요가 끊임없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일을 하고 계신 엔지니어 분들의 이직 빈도도 더욱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런 구조적으로 지금 경력직 그리고 이직에 대한 수요가 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P와 Q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당연히 이 회사의 매출과 수익성은 장기적으로 좀 올라가게 되는 흐름을 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본업 말고 신사업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티드랩은 긱스라는 프리랜서 매칭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이런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커리어라는 신규 사업을 지금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긱스라는 프리랜서 매칭에 대한 신사업 성장성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긱스의 매출이 3억 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30억 원 수준으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프리랜서 매칭이나 이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업무에 대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이런 신사업은 본업과도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사람이 이직을 하고 뭐 보통 3, 4년 뒤에 또 다른 직장을 찾게 되면 그 사이에 이런 신규 사업을 통해서 그 구직자가 이 플랫폼에 락인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 이직 시점에서 다시 본업의 원티드 랩 플랫폼으로 다시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요게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장기적인 측면에서 성장 동력이 네. 될 만한 신사업 쪽 얘기까지 풀어주셨습니다. 실적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네. 계세요? 이 회사는 지금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이미 좀 상장한 지 오래된 업체들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2020년도까지 적자가 나다가 2021년도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의 실적 포인트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그냥 뭐 BEP 수준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한 번에 영업이익률 19%를 달성을 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번에 갑자기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한 기업은 사실 투자자분들이 이 회사에 대해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더욱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1분기에 인력을 대거 충원을 하고 또 퇴직 충당금이 일시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11%에 그치면서 조금 시장 기대치를 미스를 했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4월 달에 영업이익이 이 회사의 1분기 영업이익을 초과하고 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모멘텀, 3분기, 4분기 실적 모멘텀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매출액은 536억 원, 영업이익은 123억 원. 2022년에 지금 영업이익률은 23%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신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 좀 비용이 발생할 수도 네네.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때요? 비용이 발생하는 거는 사실 기정사실화된 사실인데요. 네. 올해 이제 대규모로 이 회사에서 채용을 하는 게 1분기에 이미 마무리가 어느 정도는 된 상황이고 신규 채용하는 인력에 대해서도 이제 퇴직 충당금을 회사 입장에서 쌓게 됐는데 그 부분도 1분기에 좀 적극적으로 회사에서 비용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2, 3분기에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영업 레버리지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 회사는 지금 올해 기준으로 PER이 20배 초반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피어 테이블을 보시면 해외 업체들밖에 지금 피어로 볼 수 있는 업체가 없는데요. 굉장히 높은 뭐 70배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아주 고성장 그런 산업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일본 업체 뭐 아트라에라는 업체가 있는데 원티드랩과 뭐 실적이나 그리고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유사한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본 업체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실적이 영업이익이 뭐 100억 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 중반 정도를 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실적이 60억 초반이 나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 23%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시가총액이 아직 2천억 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 영업이익의 갭보다 시가총액의 갭이 훨씬 더 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내에서는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동일한 업체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채용을 이어주는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높은 20배 이상 밸류에이션이 받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선진 시장에서는 경력직으로 전환이 된 지 오래된 시장에서는 이렇게 메리트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이 네. 좀 있을까 싶기는 한데 뭐가 네네. 있을까요? 저는 이 회사의 그런 표면적인 멀티플이 높다가 리스크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이익 모멘텀이 좋고 그리고 뭐 피어 업체들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또 금리에 대해서도 지금 성장주가 좀 이렇게 메리트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이고 있는 이 중소형주인데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조금 뭐 20배 중반,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는 회사들의 멀티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자분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이제 급증할 수 있다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저는 이런 부분이 이 회사의 좀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주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이 조금 네. 아쉬운 부분이 네, 있는 네. 시기다라고 딱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고용시장, 인력시장의 트렌드를 정말 잘 반영하고 있는 기업 원티드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이세롬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